안녕하세요, 슈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2026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2022 개정 지구과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존 교육과정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찾아보시거나 학습하실 때 이게 2022 개정인지 아니면 그 이전 교육과정인지 구분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제가 이제 자이스토리 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이스토리의 지구과학 그거를 기준으로 일단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수능 과목이 아니라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뭔가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조금 빼자 이렇게 빼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험 문제도 기존에는 그래도 수능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번부터는 학교 선생님 재량껏 넣을 부분들은 넣고 강조할 부분들은 강조하고 뺄 부분들 빼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학기 동안 이 지구과학 과목의 그 내용들을 다 이수를 하는 그런 집중 이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일부분 학교 선생님별로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오랫동안 이 지구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신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기존의 수능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학교 선생님이 이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감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일단 해수의 성질과 순환, 날씨 변화, 악기상,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이쪽 유체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이 조금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 날씨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원은 여기는 고체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역사, 한반도의 암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구의 역사에서는 퇴적암을 기반으로 하는 지층, 암석의 연령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지질시대 이런 것들이 있죠.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한반도의 암석에서는 마그마와 화성암, 변성암까지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변성암이 지구과학 1에는 없었기 때문에 변성암 부분이 좀 새롭게 추가됐다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어떤 주요 지질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조금 외울 게 많은 그런 단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원은 천체 우주 단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구과학 1에서는 없었던 태양계 천체 운동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별의 물리량, HR도와 별의 진화, 외부나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 우주 팽창들은 기존 지구과학 1에 있었던 맨 마지막 챕터 우주 단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계 천체 운동에서는 주로 일식과 월식 그리고 행성들의 겉보기 움직임에 대해서 나오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법한 적위 적경이라든지 방위각 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일단은 교육과정상으로 되어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적위 적경, 방위각 고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행성과 달과 별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고 강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그런 것들을 빼고는 강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미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첫 번째 시간으로 해수의 성질과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의 성질 중에서 해수의 표층 수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표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장 윗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의 바닷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복사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면 표층 수온이 높은 거고 태양복사 에너지가 약하면 표층 수온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저위도 쪽에서는 표층 수온이 대체적으로 높을 거고요. 고위도,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적은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의 표층 수온이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여름이 표층 수온이 높아질 거고 겨울이 표층 수온이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에 비해서 해수의 온도는
조금 더 대기보다 늦게 반응이 옵니다. 한마디로 대기의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겨울이 왔다. 그러면 해수의 온도는 거기보다 조금 더 늦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여름이 왔다, 대기의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해수의 온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늦게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띈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 외에도 뭐 잠깐씩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조금 규모를 크게 보는 거예요. 시간도 조금 길게 보는 거고, 규모도 지구적으로 이렇게 조금 크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표층 수온 분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등수온선, 그러니까 수온이 같은 지점끼리 다 연결을 한 그 선들, 그런 선들을 딱 봤더니 이런 식인 거예요. 대체로 위도선, 가로선하고 나란하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반구가 북반구보다는 대체적으로 조금 더 위도선하고 많이 나란합니다. 조금 더 이게 일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북반구 보면 조금 그래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반구가 조금 더 나란한 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수륙 분포 때문이다. 북반구는 육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육지의 어떤 그 영향, 그런 것들을 좀 받거든요. 용승, 침강 이런 것들도 있고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수온선이 조금 더 나란하기는 한데 조금 찌그러져 있고, 남반구는 거의 대체로 나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수륙 분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바람의 영향, 해류의 영향, 용승, 침강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서 표층 수온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도별 표층 수온의 분포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 N이라고 써 있는 게 북반구, S라고 써 있는 게 남반구인데요. 이거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를 안 주고 A, B 이런 식으로 쓰고 A, B 둘 중에 하나는 북반구, 둘 중에 하나는 남반구이다, 이런 식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모양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 방법은 북반구 같은 경우 수륙 분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뭔가 조금 찌그러져 있는 형태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육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뭔가 어떤 규칙대로, 패턴대로 스무드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표층 수온이 최고점을 찍는 곳이 적도를 기준으로 살짝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그런 평균 수온이 높으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남반구는 이 부분 좀 볼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표층 수온의 최대를 찍는 곳이 북반구 쪽에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북반구가 조금 더 찌글찌글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가려놔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푸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그림인데요, 조금 더 컬러풀하게 나타냈습니다. 빨간색은 수온이 높은 거, 파란색은 수온이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표층 수온을 보니까 뭐 28도가 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곳은 우리가 바닷물에 바로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따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등수온선이 위도선과 나란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북극, 남극 지역으로는 거의 0도까지 떨어진다. 당연하죠. 굉장히 추운 지역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훨씬 더 나란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하고는 지구과학에 거의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밑에 있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0도, 60도, 120도 써 있는 거, 이거 경도입니다. 경도. 경도의 기준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예요. 이거 아마 통합과학 제일 첫 단원에서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경도의 기준을 삼아서 거기를 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서쪽은 이렇게 W를 붙여서 서경 몇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서경 60도, 서경 120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다 보면은 180도가 있습니다. 180도. 이거는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80도에 물론 조금 이제 찌그러져 있습니다. 중간에 뭐 국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찌그러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0도보다 동쪽으로 가면은 동경이 되겠죠. 서쪽으로 가면 서경, 동쪽으로 가면 동경인데요. 그래서 이쪽은 동경 60도, 동경 120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경 127도 정도가 이제 서울을 관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시, 어떤 시간의 표준을 삼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근처에 15도로 조금 딱 나눠 떨어지는 135도, 동경 135도를 표준시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있는 거는 경도, 동경, 서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은 120W면 서경 120도. 그래서 태평양의 동쪽이죠. 동태평양이고요. 그리고 이쪽 120도 E 그러면은 동경 120도. 그러니까 이쪽 부근은 태평양의 서쪽, 서태평양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 나올 때 이거 보고서는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학생, 이게 왜 동쪽인데 왜 W가 붙고 서쪽인데 왜 E가 붙나요? 이렇게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그 기준이 그린위치 천문대고 날짜 변경선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동쪽으로 오다가 보면은 서태평양이 120도 E, 동경 120도, 130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120도 W, 서경 120도가 동태평양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수온의 연직 분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이 가장 윗부분은 조금 따뜻한 편이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점점 차가워져서 아주 깊은 곳에서는 수온이 정말 차갑다. 0도에서 4도씩 그 정도로 굉장히 차갑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표층 수온이 가장 온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은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태양복사 에너지. 태양복사 에너지는요, 수심 100m 이내에서 99%가 흡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m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햇볕이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다. 따뜻한 햇볕이 도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요, 30m, 40m만 들어가도 캄캄해집니다. 그럴 정도로 태양복사 에너지는 물에 막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100m 이상까지는 거의 도달을 안 하고 99%가 100m 이내로 거의 다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의 도달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 이유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수온의 차이에 따라서 층상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층상 구조는 맨 위쪽에 혼합층, 그 밑에 수온약층, 그 밑에 심해층이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윗부분을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층 같은 경우 이 그래프에서 수온이 조금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혼합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온약층은 이렇게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을 수온약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해층은 거의 수온이 일정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워낙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온이 별로 안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왼쪽 거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이고요. 오른쪽 거는 위도에 따른 해수의 수온 분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왼쪽 거 보시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저위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위도 같은 경우는 가장 윗부분의 혼합층이 얕아요. 그렇죠? 혼합층이 얕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위도가 0도 부근이 저위도 지역이 되겠죠? 혼합층이 얕습니다. 혼합층이 얕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수온약층이 있는데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죠. 그렇게 해서 저위도 같은 경우는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수온약층은 수온이 도약하는 층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약자가 도약하다, 점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약층 그러면은 도약하다, 수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이거는 급격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는데도 수온이 천천히 떨어진다. 이 경사가 조금 완만하다. 그러면은 수온약층이 덜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수온약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깊이만 확인을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얼만큼 수온약층의 그 기울기가 급격하냐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냥 수온약층의 깊이하고 시작하는 깊이, 끝나는 깊이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밑으로는 이제 심해층이죠. 심해층, 가장 아랫부분이 심해층이다. 또 심해층이 시작하는 깊이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중위도가 조금 중요한데요. 중위도 지역이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위도는요, 일단은 혼합층이 두꺼워요. 혼합층이 두껍다.
여러분 혼합층이 두껍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때 한번 배우셨기 때문에 자, 혼합층이 두껍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혼합층이 발달한다. 자, 혼합층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입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역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그럼 그런 곳에서는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겠죠.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수온약층이 지금 중위도에서 수온약층이 발달한다, 발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잘 안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은 수온약층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기울기가, 온도 변화가 급격하냐 아니면 좀 완만하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온약층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조금 급격할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조금 완만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중위도 지역의 어떤 수온약층에 대해서 수온약층이 중위도 지역에서 뭐 두껍냐 얇냐 이런 것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중위도 지역에서 혼합층이 두꺼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요.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료 주고 이 지역에서 뭐 자료다 그러면서 자료를 주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에서는 뭐 수온약층이 두껍냐 얇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해층은요. 수온 분포가 거의 어때요? 수온 분포가 거의 일정하죠. 뭐 그렇게까지 수온이 많이 변하는 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고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6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도가 6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남극하고 북극 주변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미 표층에서부터 4도씨, 3도씨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층상 구조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음. 고위도 지역에서는 층상 구조 발달하지 않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슬라이드의 그 내용들하고 여기에 텍스트하고 좀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체적으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저위도 같은 경우 수온이 높고 수온약층이 발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위도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조금 두껍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위도는 뭐 이렇게 거의 일자로 떨어지니까 따로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혼합층입니다. 자, 일단 혼합층이 뭐냐면은 이거는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을 우리가 혼합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합층이 왜 생기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왜 생기냐?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다.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거의 일정하다. 왜? 섞였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람, 해파는 이제 파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혼합작용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바로 혼합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바람이니까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나타난다.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요. 수온약층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이 바로 수온약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변하는 층, 도약할 때 그 약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수심에 따른 밀도도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변할 뿐만 아니라 밀도도 급격하게 같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밀도 약층과 거의 겹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라서 밀도도 급격히 변한다. 자, 그런데 아래쪽이 밀도가 크고요. 위쪽이 밀도가 작습니다. 수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래쪽은 밀도가 크고 위쪽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아래쪽은 무거운 게 아래쪽에 그대로 있고 가벼운 거는 위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위아래로 혼합되지 않는다. 위아래로 안 섞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래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해서 안정한 수온 분포를 이룬다. 그러면서 대류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어디에 많나요? 에너지는 한마디로 뭐 열 에너지 뭐 이런 거잖아요. 에너지는 위쪽에 많아요. 그래서 혼합층의 에너지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물질 같은 경우는 물고기나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조금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심해층에 많이 있습니다. 영양염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양염류는 심해층에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하게 섞이면 좋잖아요. 혼합층에는 에너지가 많아요.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아무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혼합층엔 에너지가 많고 심해층에는 영양염류가 많고 그래서 좀 적절하게 섞이면은 물고기들이나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살아가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텐데 이게 수온약층이 딱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심해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0도에서 4도씨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0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하 몇 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관행각 상태로 존재를 하기도 해요. 북극해나 아니면 남극 그 밑에 저 밑에 바다 가면은 이제 관행각 상태의 굉장히 차가운 그런 바닷물이 됩니다. 관행각 상태인지 뭐냐면은 누군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은 쫙 얼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얼기 직전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물고기가 가다가 탁 하고서는 이제 바닷물을 탁 튕겼다. 그러면은 거기부터 이제 쫙 얼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동영상 많이 돌아다니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면서 경이롭기도 하면서 또 신기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수온이 아무튼 매우 낮아요. 그리고 수온 변화가 계절별로 없죠.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기는 거의 일정한 그런 수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층은요, 전체 해양의 약 8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표층은 거의 100m 정도 이내를 보통 표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400m까지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낮은 심해층, 그러니까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 여기는 전체 해양의 80% 가장 많은 그런 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위도 따뜻한 지역이죠. 따뜻한 지역이니까 혼합층의 수온이 일단은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요. 26도, 27도 막 이렇게 수온이 높고요. 그리고 두께가 얇다. 혼합층의 두께가 얇다. 이게 저위도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온 약층은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도 편차가 크니까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조금만 들어가도 온도 편차가 크니까 수온 편차가 크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온 약층이 두껍다 얇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깊이에 따라서 수온 편차가 크면은 일반적으로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묘하게 묻는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수온 약층이 발달하는 거를 물어볼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자료를 딱 주고 이 자료에서는 수온 약층이 두껍니 아니니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위도는요, 일반적으로 해류의 영향을 좀 크게 받습니다. 큰 바다들이 있는데 보통 중위도 지역에서 해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혼합층이 좀 크게 발달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일반적으로 강하고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혼합층이 발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위도 바다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중위도 바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고위도는 표층과 심층의 수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층상구조, 그러니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그 층상구조가 잘 발달하지 않는다. 거의 구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해수의 화학적 성질인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류는 녹아있는 물질들이에요. 물질. 그리고 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느냐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염분이 되겠습니다. 염분은 물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느냐, 적게 녹아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분은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바닷물 1kg, 해수 1kg에 염류가 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런데 단위를 몇 그램 들어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염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 그러면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 질량을 g으로 나타낸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었어요. 그래서 공이 하나 있으면 0 이렇게 있으면 퍼센트, 그러니까 100분의 1 단위, 100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밀 그러면은 1000분의 1, 1000분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바닷물을 1kg을 떠놓고 이걸 증발을 시킵니다.
증발을 시키면은 남아있는 그 물질들이 있는데 이거를 몇 g인지 측정을 해가지고 염분을 측정을 해서 단위로 퍼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측정 표준이 좀 달라진 거예요. 측정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전기가 얼마나 뭐 잘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PSU라고 단위를 새롭게 합니다. 이게 왜 다르냐? 개념은 이거 똑같습니다. 해수 1kg에 염류 몇 g 똑같고요. 해수 1kg에 염류 몇 g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측정 표준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옛날에 이제 퍼밀 이걸 많이 썼다 그러면 지금은 PSU 아니면 또 절대 단위가 또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일단은 증발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증발이 되면서 물만 증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염류들 중에서 같이 증발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발을 시키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오차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좀 실용적으로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측정 표준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 P, practical일 겁니다. practical, S, salinity, unit. 그래서 PSU, 실용 염분 단위다. 의미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35 PSU. 그러니까 바닷물 1kg 안에는 대략 35g의 염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해수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다에서는 35보다 높아가지고 4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30 가까이로 떨어지는 그런 곳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전 세계 평균은 대략 35 PSU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와서요. 오른쪽은 뭐 영어로 지금 써 있는 게 있는데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고요. 자, 바닷물 안에는 96.5% 그러니까 1kg당 965g이 물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 35g이 염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닷물 안에 이 염류들이 있을 때는 이온 상태로 있겠죠. 그렇죠? 이온 상태로 이 염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염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온은 뭐냐면은 이거 질량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는 게 Cl- 염화이온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소듐 이렇게 돼 있죠. 소듐은 나트륨입니다. Na+가 그 다음 질량을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페이트 이렇게 돼 있죠. 설페이트는 SO4 2-입니다. 황산이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이 마그네슘 Mg2+. 그 다음이 칼슘인가요? 네, 칼슘, 포타슘 이렇게 되어 있죠. 칼슘, 포타슘은 칼륨입니다. 자, 이 순서로 이온들이 많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질량 순서대로입니다. 질량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량,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질량 순서대로입니다. 이제 개수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닷물을 증발을 시켰을 때 남는 물질, 나오는 그 물질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NaCl이 가장 많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MgCl2가 나옵니다. MgCl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증발시켰을 때 나오는 그런 물질들 이런 것들하고 바닷물 속에 포함돼서 녹아있을 때의 어떤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시험 문제 정도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해양의 전문가가 된다, 뭐 해수의 전문가가 된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뭐 바닷물고기를 조금 키워보고 싶다, 산호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니모를 키워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산호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산호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 산호는 자라면서 Ca2+를 흡수해서 이 내부에 뼈대를 만듭니다. 뼈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무튼 산호의 그 안쪽에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CaCO3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산호는 성장을 하면서 그 해수에 있는 바닷물에 있는 Ca2+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바닷물에 있는 Ca2+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이 양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산호가 더 이상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에는 그러면 Ca2+만 똑 하고선 떨어뜨려 주면은 이게 다시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CA2 플러스를 그 이온을 갖다가 똑하고 떨어뜨렸더니 그 바닷물의 CA2 플러스 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CA2 플러스가 그 안에 녹아있던 CO3 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CaCO3로 되면서 뿌옇게 흐려지면서 이온이 높아지지를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쵸? 굉장히 좀 신기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이게 단순히 CA2 플러스만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넣는다고 해서 이것만 다시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조금 얽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CA2 플러스를 넣었을 때 이런 거하고 반응을 해서 침전이 되면서 높아지지가 않고 그럼 이걸 높이려면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이게 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화학적인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얽히설키 이렇게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이온만 특정 이온만 높이기도 쉽지가 않고 어느 특정 이온만 한 가지만 낮추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류들은 이 바닷물의 이온들은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값이 높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이게 일정하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염분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이온만 높이기가 이거 높이려고 그러면 다른 걸 또 같이 높여줘야지 같이 높아지고 이것만 뭐 낮추려면은 뭐 다른 것도 같이 뭐 이렇게 해줘야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일정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학을 전공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얘를 높이고 싶어서 얘를 넣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다. 그게 녹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주로 이제 pH나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데는 이제 40psu, 어떤 데는 30psu 이런 식으로 이 농도 자체는 전체 농도 자체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염분이 35, 어떤 데는 염분이 40, 어떤 데는 염분이 30 이런 식으로 염분 자체가 높고 낮음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염류들의 상대적인 비율 있죠. 여기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상대적인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겠지만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까 35psu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물 965g에 염류 35g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염류 35g 안에는 27.2의 염화나트륨, 3.8의 염화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35g이 아니라 40g일 수도 있겠죠. 40g. 그럼 이 40g에는 염화나트륨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이 비율들을 보면은 이 비율을 거의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이거 내신 문제에서는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거하고 왼쪽 거하고 조금 이제 자릿수가 좀 다르죠. 이건 유효 숫자가 더 많고 이건 유효 숫자가 좀 적고 이건 그 대신에 물질을 많이 써줬고 이건 물질을 조금 덜 써줬네요. 항상 칼륨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요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내신에서는 요거 계산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걸로 해볼게요. 왜 왼쪽 걸로 하냐면은 이건 자릿수가 너무 많고 유효 숫자가 많아서 계산하기 조금 번거로울 것 같은데 왼쪽 걸로 하시면은 손으로 계산하는 거 충분히 될 겁니다. 자, 어느 바닷물에 1kg에 딱 이제 그 바닷물을 떴더니 염화나트륨이 예를 들어서 지금 27.2g인데 저게 만약에 30g 나왔다라고 한번 칩시다. 네. 그럼 이 바닷물에 염화마그네슘이 몇 g이겠느냐? 아니면 황산마그네슘이 몇 g이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을 따져놓고 보면 이게 27.2g일 때 이게 3.8이어야 하고요. 이게 1.7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율을 따져서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해요. 27.2 대 30은 그렇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3.8 대 X. 이거 X.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쵸? 자, X는 뭐 안에 거 곱하기, 밖에 거 곱하기 해서 같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3.8보다 이제 큰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27.2분의 3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고 보니까 손으로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9에 2 한 번 더 되나요? 15에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그쵸? 6.8432, 8 이런 식으로 되나요? 네,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해보죠. 15 곱하기 1.9를 해주시면 9, 35, 15 해가지고 285, 그러니까 28.5가 되는 거고요. 28.5 나누기 6.8을 하시면은 4를 하면 얼마 나오나요? 27.2가 나오나요? 그리고 1.30, 1, 6.8, 여기는 6, 2 이런 식으로 돼서 4.1 몇 이렇게 나올 텐데 거의 4.2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나오겠죠. 소수점을 반올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4.2 정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y도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분비 일정의 법칙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비례식으로 세워주셔서 뭐 전체대 부분은 전체대 부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큰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작은 거 아니면 큰 거 대 작은 거는 큰 거 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주셔서 계산하시면은 실수 없이 아마 잘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염분이 어디에서 높고 어디에서 낮으냐? 전 세계의 염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염분은 어디에서 높냐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다, 그러니까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위도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북위 30도, 남위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측정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는 왜 염분이 높으냐라고 살펴봤더니 바로 염분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그래서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면 염분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증발량이 많다, 염분이 높은 겁니다. 증발량이 낮다, 염분이 낮은 거죠. 강수량이 낮다, 염분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높다, 염분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염분이 높고 이쪽에서는 염분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 물리량이 많이 나오는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크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증발량이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염분이 높다. 증발이 많이 됐으니까 염분이 높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강수량이 많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염분이 낮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이 값이 큰 곳이 어디냐? 위도 30도 부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도 30도. 일단 우리나라보다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요. 그렇죠? 더운데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옵니다. 왜 비가 잘 안 오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기억나시나요? 해들리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이 있고요. 극순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하강기류가 우세해요. 하강기류가 우세해서 이 부분에서는 비가 잘 안 온다는 거죠. 상승기류가 우세한 이런 곳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적도 지역이나 60도 부근 이런 곳에서는 상승기류가 우세해서 비가 많이 오는데 30도 부근 해들리 순환, 페렐 순환이 하강하는 곳이잖아요. 하강하면은 구름이 없어지고 비가 안 오니까 이런 곳에서는 비가 잘 안 온다. 강수량이 적다. 중위도 고압대 아니면은 아열대 고압대라고도 이제 부르죠. 이곳에서는 강수량이 적어서 대륙 같은 경우는 사막이 생기고요. 그리고 해안 같은 경우는 염분이 높은 해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중위도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 해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이 만나서 하강하는 그 고압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비가 잘 안 와서 그런데 또 이제 온도는 높아요. 그래서 염분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곳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60도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도 그렇고요. 강수량이 많다. 상승 기류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염분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0도 부근에서 염분 높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강물이 유입된다. 담수의 유입이라 그러죠. 강물이 유입되는 곳에서는 염분이 낮은데 그런 곳은 어디냐? 연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닷가라고 그러죠. 연안. 그런 곳은 염분이 낮다. 뭐 예를 들면은 서해바다 같은 경우, 그렇죠?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강들이 서해바다로 이제 쭉 가지만 중국 쪽에서도 큰 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해바다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있는데요. 자, 바닷물이 얼 때는 물만 얼고 염류는 좀 놔두고 물만 얼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염분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해빙될 때는 그러니까 원래 얼음 자체에 이제 염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염분이 낮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의 결빙이 된다, 언다, 물만 얼어요. 물만 얼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으니까 얘는 염분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해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빙산 같은 게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그게 녹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염분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빙된다, 언다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고, 해빙된다 그러면 염분이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도 부근에서는 염분이 낮다. 왜 그러냐면 적도에서는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염분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더 설명할 거 있나요? 없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별로 표층 염분을 살펴보면은요, 위도별로 증발량과 강수량이 있는데 강수량이 어디에서 많아요? 적도 근처에서 강수량이 많죠. 그리고 60도까지는 완전히 다 안 가도 한 50도 정도에서 강수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발량을 보면은 증발량은 대체로 어때요? 온도가 조금 높아야 증발량이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증발량이 높은데 적도 부근에서는 또 증발량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은 적도 부근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증발량이 또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바람의 영향도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야 또 이제 증발량이 높은데 적도 부근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또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발량 같은 경우는 적도에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경향을 띱니다. 반면에 적도에서 강수량이 많아요. 자, 보시면 30도 부근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막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갭 있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 그렇죠? 얘하고 차이. 이 갭이 큰 곳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커서 염분이 높은 곳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표층 염분,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표층 염분, 실제 염분이고, 그리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에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따라서 정말로 표층 염분이 변하는가 봤더니 대체로 거의 일치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60도보다 큰 지역, 좀 고위도 지역에서는 딱 이것 따라서 안 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결빙이나 해빙 이런 요인들도 있고 담수의 유입 이런 것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밑에서는 6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표층 염분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이 패턴을 거의 따라간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곳에서 표층 염분이 크고 낮은 곳에서 낮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위도 지역, 60도보다 높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외에도 해빙과 결빙에 의한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그리고 담수의 유입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해수의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밀도, 바닷물의 밀도예요. 우리가 밀도는 얼마나 빽빽한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밀도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요? 질량 나누기 부피. 이 부피의 질량이 얼마나 나가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밀도의 정의가 되겠고, 질량의 단위 보통 g을 쓰고 부피의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를 쓰죠. 그리고 어떤 데서는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피의 단위 미터 세제곱을 쓰기도 해요. 보통 물의 밀도 그러면은 순수한 물 있죠. 바닷물 말고 순수한 물은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 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1000 킬로그램 per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밀도의 단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밀도의 단위인데 이거는 물의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이거는 물의 밀도가 1000kg/cm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닷물의 밀도는 어떠하냐? 바닷물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염류들이 더 녹아있기 때문에 물의 밀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1.020 이렇게 나오나요? 1.020에서 1.030, 035까지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보다는 밀도가 확실히 크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한 2%에서 3% 정도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밀도는 언제 커지느냐? 자, 일단 수온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차가운 바닷물이면은 밀도가 좀 크고요. 그리고 압력이 높으면은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염분이 높으면 밀도가 큽니다. 네. 많은 염류들이 녹아 있으니까 당연히 밀도가 큰 거고요. 수온 같은 경우는 차가워지면은 이제 수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부피가 수축하는 경향이 있어서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도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온하고 염분입니다. 물론 이제 수압도 영향을 주는데 수압이 크다는 거는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깊은 곳에 있어야 수압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밀도가 애초에 커야 깊은 곳에 위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해수에 영향을 주는 것, 좀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 그러면은 수온하고 염분을 주로 꼽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의 밀도,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수온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염분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고려해 줘야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수의 밀도 위도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적도 지역에서는 수온이 높죠. 그리고 염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요. 적도 지역은 밀도가 낮은 바닷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0도에서 60도의 위도 정도, 중위도 지역이 중위도에서 조금 고위도죠. 그렇죠? 30도에서 40도를 중위도로 본다 그러면 5, 60도 조금 그래도 고위도 쪽에 속하는데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도 이상에서는 해빙으로 인해서 여름철에 해빙으로 인해서 염분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담수의 유입이 조금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해빙이라기보다는 그럼 결빙이면 뭐 염분이 높아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담수의 유입들, 그러니까 육지가 많으니까 담수의 유입도 많고, 그리고 거기 중에서는 강물도 있지만 만년설이 녹을 때, 아니면은 빙하 있죠, 그렇죠? 빙하 같은 것이 녹을 때, 그럴 때 이제 담수의 유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분이 낮아서 밀도가 낮은 경향을 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심별로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온이거든요. 수온하고 반대의 경향을 띠죠. 그렇죠? 수온이 높을 때는 밀도가 낮고, 그리고 수온이 떨어질 때는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당연히 깊어질수록 밀도가 높은 거고요. 밀도가 높으니까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깊은 곳에 있는 높은 밀도의 그 물이 위로 못 올라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깊이 있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압력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수온도 감소하고 압력도 증가하니까 밀도가 당연히 증가한다라고 이제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온 약층에서는 수온이 깊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밀도는 그거하고 반대로 밀도가 증가한다. 깊이 들어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 약층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해층은 수온 차이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크지가 않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그래프도 보면 어때요? 밀도하고 수온하고 거의 지금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남반구도 아니고 북반구의 극지방이죠. 북반구의 고위도 지방에서는 이 수온하고 밀도하고 반대로 딱 가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예외적으로 수온하고 밀도하고 같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냐면은 해빙으로 인한 염분이 낮아져서 그래서 밀도가 수온이 떨어지지만 밀도가 같이 떨어진다. 이건 염분이 낮아서 그렇다. 염분도 왜 낮냐? 해빙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에서의 계절별 분포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그러면은 2월달하고 8월달하고 2월달은 엄청 춥고 8월달은 엄청 더운데 그럼 어떤 경향을 띠냐라고 하는 거죠. 수온도 그렇고 염분도 그렇고 그리고 왜 그런 경향을 띠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2월달 먼저 보시면요. 2월달 추워요. 춥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렇죠? 뭐 거의 9도씨 굉장히 차가운 그런 물이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어때요? 혼합층이 두껍죠. 바람이 세기 때문에 겨울철에 바람이 세서 혼합층이 두껍다. 그리고 그 밑에 수온약층이 생기긴 생기는데 얼마 안 가서 거의 심해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달 보시면요. 8월달은 더워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해수 같은 경우 9월달 돼야지 거의 이제 최고 수온 찍나요? 거의 그럴 텐데 일단 8월달 보시면은 표층 수온이 26도 정도, 25도, 26도 굉장히 표층 수온이 높다. 자, 그런데 혼합층이 거의 없죠. 그렇죠? 혼합층이 발달하지 않는다. 여름철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이 세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수온약층은 엄청 발달을 한다. 그렇죠? 8월 달에 수온약층은 엄청나게 발달을 한다.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주변에서 2월 달은요. 거의 이제 고위도 아니면 뭐 중위도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저위도의 특징을 나타내죠. 그렇죠?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고위도, 저위도의 그런 그래프 특징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염분 쪽을 보시면은 8월 달에 염분이 굉장히 낮아요. 8월 달에 염분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담수의 유입과 담수 유입뿐만 아니라 강수량 자체도 커요. 네. 강수량 자체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8월 달에서는 표층 수온에서 염분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이 밑으로는 한 30m, 40m, 3, 40m 밑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염분이 높죠. 그렇죠? 8월 달이 염분이 높아요. 표층은 염분이 낮은데 깊이 들어가면은 8월 달이 염분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건 이제 난류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북반구가 전반적으로 증발량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8월 달에 염분이 높은데 표층에서만 담수 유입과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온하고 염분하고 같이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TS 선도예요. TS 선도는 뭐냐면 T, 템퍼러처, 온도예요. 수온. 그리고 S, 솔리니티, 이거는 염분이 되겠습니다. 자, T, 템퍼러처, 수온입니다. 세로축을 수온으로 놓고 가로축을 염분으로 놓으면은 수온하고 염분에 의해서 밀도가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밀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조금 과장해서 제가 그리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올수록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지니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크죠. 그리고 왼쪽 위로 갈수록 밀도가 낮은 거죠. 그쵸? 그래서 등 밀도 선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밀도예요. 1.018, 1.020 이게 밀도 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큰 값을 갖는다. 왼쪽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달하고 8월달하고 보시면요. 여기는 딱 깊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여기는 조금 답답하게 깊이가 안 나와 있어요. 깊이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8월달 먼저 살펴보면은 8월달에 여기부터 점이 찍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어요. 자,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표층 수온이 20몇 도다. 20도가 넘는다. 표층 수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밀도 변화가 크다. 0.022에서 0.026까지 밀도 변화가 크다. 그럼 밀도 변화가 크다는 건 뭐예요? 수온 약층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 구간이 수온 약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사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도 밀도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조금 더 연장을 할까요? 그리고 한 4도, 5도씨, 4도씨, 5도씨 정도 되는 이 부분부터 심해층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 2월달 한번 볼게요. 자, 2월달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를 보면은 10도씨 조금 넘거든요. 지금 여기는 10도가 조금 안 되는데 여기는 10도가 조금 넘는 걸로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예요? 2월달에 가장 표층부터 애초에 되게 춥다는 얘기예요. 되게 춥다는 얘기고 한 3, 4도 정도 될 때까지 이만큼이 수온 약층 혹은 밀도 약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밀도가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밀도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밑에까지도 증가하긴 증가하지만 아무튼 이 구간이 0.016에서 한 0.027까지 또 더 들어가면 사실 1.028도 나오겠죠. 그죠? 1.028까지 더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띌 것이다. 아무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는 커지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월하고 8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표층 수온은 8월이 높고 2월이 낮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염분은 2월달이 낮고 8월달이 염분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표층에서만큼은 8월달에 담수 유입이나 아니면 강수량 때문에 8월달에 표층이 염분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에서 2월, 8월 가리고서는 문제 나와도 둘 중에 하나가 뭐 가가 2월이고 나가 8월이고 이런 거 모른다. 둘 중에 하나는 2월이고 둘 중에 하나는 8월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2월달, 이게 8월달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가장 확실한 거는 가장 꼭대기의 수온을 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해수의 용존 기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볼 텐데요. 자, CO2, 이산화탄소하고 O2, 산소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CO2는 그 광합성 생물들이 광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CO2가 되겠죠. 물론 물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CO2 딱 그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CO2가 물 속에 녹아 들어와야 광합성 생물들이 광합성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2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해양 생물들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이 O2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CO2, O2 이 두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해수의 용존 기체,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체가 물속에 녹기 위해서는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 기체가 녹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수압이 커야 됩니다. 압력이 커야지 기체가 물속에 잘 녹습니다. 두 번째, 염분이 낮아야 돼요. 뭐가 다른 것들이 막 녹아있으면은 그 안에 기체가 녹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좀 순수한 물일수록 용해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차가운 물이어야지 잘 녹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차가운 물이어야지 잘 녹는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온하고요. 수압입니다. 염분보다는 그래도 기체가 이제 잘 녹으려면은 수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이게 잘 녹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물에 잘 녹냐?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이 녹습니다. 훨씬 더 잘 녹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한 그래프에 나타냈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거 수치를 봐야 돼요. 44, 46, 48, 50 이렇게 되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는 위에 거 수치 보는 겁니다. 1, 2, 3, 4, 5, 6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대략 뭐 한 10배, 15배 정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산소보다 10배 이상 물에 많이 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은 수온 변화에 따라서 이 용해도가 조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낮아지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는데 CO2,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온이 조금 높아졌는데 CO2는 용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O2는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수온에 따른 편차가 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밑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용존산소입니다. 용존산소. 우리가 DO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dissolved oxygen. 그래서 녹아있는 산소량, 용존산소량, dissolved oxygen. 그래서 DO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용존산소. 어떻게 해서 바닷물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냐면 일단은 대기의 21%가 산소죠. 대기의 78%가 질소고, 그죠? 21%가 산소고, 1%가 아르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2이긴 한데, CO2 굉장히 그 양이 적기는 적죠,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의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은, 그러니까 뭔가 섞이면은, 대기하고 바닷물하고 이게 막 잘 섞이면은, 그러면은 대기에 있었던 이 산소가 잘 녹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들로 표현을 해가지고 대기 중의 산소가 해수 표면으로 녹아 들어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광합성 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합성 생물들 하면은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을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해조류들, 뭐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산소를 공급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해수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해양 생물의 생명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다. 당연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용존산소, 산소가 들어온 조건 두 가지. 대기에서부터 들어오거나 아니면 광합성으로 여기에서 녹아들거나 하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 수심에 따른 용존산소량 변화를 볼 건데요. 표층해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표층해소 같은 경우는 용존산소량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기에서 공급이 되거나, 광합성으로 공급이 되거나, 이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큽니다. 그쵸? 대기에서 공급되는 거, 대기하고 붙어 있으니까 표층은, 당연히 크고요. 광합성 생물들도 어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쪽이 표층이기 때문에, 이게 산소가 많이 생겨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표층해소 같은 경우는 산소가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심 100m에서 1000m까지 용존산소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1000m면 1000m 굉장히 깊은 바다죠. 감소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중생물들이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광합성은 줄어들어요. 사체들, 그러니까 뭐 생물들이 죽으면은 그런 사체들이 분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표층의 대기하고도 멀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m부터 한 1000m 정도까지는 용존산소량이 감소를 한다. 자,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소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1000m부터 4000m 엄청난 심해져. 여기 뭐 생물들도 거의 안 사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산소가 증가를 합니다. 왜 증가를 하는가? 한번 봤더니 일단은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미 뭐 1000m 되면은 심해층이기 때문에 100m부터 거의 심해층이기 때문에 온도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온도가 더 떨어지진 않는데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소의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 그래도 산소 자체가 어디선가 유입이 되지 않으면은 뭐 용해도가 증가를 하지만 물질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서 많아질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약간 과학자들이 의문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고위도 남극이나 북극, 특히 이제 북극 근처에 이제 그린란드 쪽 있죠.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을 합니다. 바닷물이 침강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바닷물이 침강을 하면서 산소도 같이 끌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섞여서 산소가 깊이 들어갈수록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의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생물들이 없으니까 산소가 소모가 안 된다. 그래서 유입된 산소가 계속 많은 그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깊이가 증가할수록 용존산소량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대기로부터 해수 표면을 통해서 해수에 용해가 되기는 하는데, 과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과거는 엄청나게 과거, 그러니까 지구 초창기, 지구가 처음에 생겼을 그 당시에는 대기의 대부분이 CO2였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성분의 대부분이 CO2였는데 이게 물에 녹아서 해수에 녹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씩 희미하게 CO2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있는 이 CO2들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파도가 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닷속에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로부터 해수 표면을 통해서 해수에 용해돼서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녹아들게 되면은 HCO3- 이온 아니면 CO3-2- 이온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 탄산수 이온 아니면 탄산 이온 이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표층에는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파도가 치면 오히려 CO2가 뿜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를 흔들면 거기에서 CO2가 뿜어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파도가 찰싹찰싹 치면은 CO2가 오히려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녹지는 않네요. 녹기도 녹습니다. 이게 녹기도 녹는데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도가 친다고 해서 대기 중의 CO2를 한꺼번에 쫙 흡수를 해간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파도가 치면 오히려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요인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해양 생물이 광합성한다.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CO2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광합성을 많이 하면은 CO2가 줄어든다. 근데 표층에서 그런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이산화탄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어들고요. 자, 그렇게 두 가지. 파도가 치면은 오히려 대기로 방출이 된다. 파도가 많이 치면 이 현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광합성 생물들 때문에 CO2가 적다. 자,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CO2가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광합성이 줄어들고, 자, 광합성이 줄어드는데 다른 생물들은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물고기들도 줄어들긴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미생물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산소 호흡을 하면서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사체들을 분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미생물들이 증가를 하는데 그 미생물들은 광합성을 안 하고 왜냐면 깊은 곳에 사는 거니까 광합성을 안 합니다. 광합성은 하지 않고 호흡만 하는 애들이 있다. 그런 해양생물,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광합성 작용은 감소하는데 호흡하는 생물들은 계속 있으니까 호흡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온 떨어지고 수압 증가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압이 증가하면은 CO2가 녹을 수 있는 조건이 잘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깊은 바닷속에서 생물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CO2를 뿜어내는데 그 CO2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아니면은 뽀글뽀글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수압이 높고 온도가 낮고 그러니까 잘 녹아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바닷물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산소 곡선, 이산화탄소 곡선이 이것도 이제 A, B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 산소고 둘 중에 하나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해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표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거 있죠. 표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 곡선이 산소 곡선이고요. 그리고 표층에서 낮게 나타나는 이 곡선이 이산화탄소 곡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함정이냐면은 이런 함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깊이 100m에서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수심 100m에서 산소가 많다.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많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시고 산소 표층에서 많아. 이산화탄소 적어. 산소가 많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소는 6이에요. 6.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내려와서 한 42 정도, 그렇죠? 한 43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6이고 이산화탄소는 한 43 정도가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전 구간,
바다의 전 구간을 통틀어서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항상 적어요. 이산화탄소가 항상 많습니다. 알겠죠? 이산화탄소가 모든 구간에서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문제에서 실제로 자료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표층 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수온일까요? 단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수온이겠네요. 이거는 염분이겠네요. A, B, C 지역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실들 앞에서 배운 내용들 토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수온 같은 경우는 A, B 지역이 C 지역보다 수온이 낮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륙 쪽에서 먼저 수온이 낮은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염분 보시면은 염분 확실히 담수의 유입이 있는 이런 곳에서 염분이 낮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한강 유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염분이 다소 낮은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조금 높아지네요. 이거는 쿠로시오 난류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남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은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평균이 35잖아요. 전 세계 평균이 35 PSU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31 정도면은 아주 낮은 그 염분 분포를 나타낸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거 딱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수온 분포만 딱 보고서는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24도, 26도 이 정도 분포를 나타내면은 이거는 여름, 8월 이 정도 나타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겨울이 되면 한 5도에서 10도 정도 그런 분포를 거의 나타낸다. 이게 이제 겨울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염분 같은 경우는 이건 비가 많이 온 겁니다. 담수의 유입이 많이 있었던 거고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A 해역이 있고 B 해역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염분이 좀 낮아요. 7월, 특히 이제 7월 같은 경우에 염분이 굉장히 낮은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수온은 다소 높아졌네요. B도 수온이 낮은 거는 아니에요. 그쵸? B도 수온이 낮은 거는 아닌데, 지금 최고 수온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수온이 낮은 거는 아닌데, 염분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 둘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은, A, B 둘의 차이는 일단은 최고 수온은 비슷해요. 최고 수온은 비슷한데, 염분 차이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좀 겨울철 있죠, 겨울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수온 차이가 나요. B 지역이 겨울철이 조금 수온이 높아요. A 지역은 겨울철 수온이 낮고 이거에 포인트를 두시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밀도는 어디가 더 큰가요? 밀도는 B가 더 밀도가 크죠. 그렇죠? 밀도는 B가 더 크다. 그리고 수온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염분에 의해서 염분이 지금 B가 더 크기 때문에 밀도도 B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온 같은 경우 여름철은 큰 차이가 없는데 겨울철에서는 수온이 B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될까요? 겨울철이 수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나라 해역이다 그러면은 B 같은 경우는 남해안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남해안 같은 경우는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수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자료에서도 살펴봤지만 남해안 같은 경우는 염분이 다소 높은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그 밖에 자료들하고 문제들 더 실어 놓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영상에서는 우리 이 정도로만 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